쇼터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세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 계약이고요. 이틀 남았으니까 이거 뭐냐, 여러분, 시험장에 들고 갈 핵심 쟁점.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첫째, 여러분, 출제 가능한 테마죠.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일단 역대 기출 플러스 출제 관련해서 이제 기출에서 나올 수 있을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 출제 예상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예상이라는 것은 안 나온 거죠. 미기출 문제. 근데 중요한 것들, 중요한 쟁점, 요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추출. 요것을 추출해낸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핵심 쟁점 노트를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 쇼터디를 검색해 주세요. 네,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제 1세트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오늘 내일 해가지고 한 5세트 정도를 5세트 이상 만들어 볼까 해요. 그 나머지 세트들은 계좌 이체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아무튼 계좌 이체 되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요 시험자 되고 핵심 쟁점 노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요. 자, 지금 임차물의 전대차죠. 자, 임차물의 전대. 동의 없이 의뢰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병의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 병에게 전대한 경우 가불병 법률관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 문제의 소재요. 자, 이게 적어야죠. 임차물 전대란. 자,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는데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 그러면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설명해보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요. 법률관계 적어야겠죠? 임차인, 전대인이죠? 을과 전차인 병의 관계와 그 다음에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 그 다음 누구요?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관계죠. 네.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임차인과 전차인, 전대차 계약은 하나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유효하게 성립하죠. 임차인, 을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 병에 대하여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요. 일단 핵심은 전차인 병은요, 임차인 을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임대인 갑과 임차인과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임대인이 병에게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임대인, 갑은요 임차인과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그죠?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대차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요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임대인은요 전차인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불법 점유는 맞지만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대차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거죠. 임대인과 자, 임차인. 여러분, 당연히 임대인은요. 갑은 자,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임차인의 자,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임대인은 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요. 자, 해지할 수 없고요. 근데 원칙은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 을과 자,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 모의고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환매와 재매 매약 차이점이요. 자, 갑은요, 을에게 금전 차용하기 위해서요, 2016년 5월 2일 1억 상당의 엑스토지 을에게 8천만 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2016년 5월 12일이죠. 갑과 을은요, 엑스토지를 3년 후에 갑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체결했네요. 이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갑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2019년 5월 13일 을에게 8천만 원 제시하면서 엑스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본 약정을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요. 을은 재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갑의 환매 계약에 주장하고 있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자, 핵심은요. 자, 환매는요.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그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요. 2016년 5월 2일에 매도 그 8천만 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6년 5월 12일 약 10일 지나서 다시 매도하는 약정을 했죠. 이건 환매가 아닙니다. 환매가 아니에요. 그죠? 그 재매매 예약에 해당해요. 그래서 환매 계약이라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 환매와 재매매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 환매의 의의를 쓰고요. 재매매 예약의 의의 쓰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차이점을 적어야겠죠. 일단 개념 의의를 쓰고 두 번째 목적에서 양자의 차이점 동시성 이게 핵심이죠. 동시성 여부.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그 다음에 권리 행사 방법. 목차를 먼저 쭉 생각하시고요.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시 방법. 그죠? 환매의 경우는 자, 환매권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재매매 예약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존속 기간이요. 그죠? 차이가 있죠. 존속 기간에도.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환매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차이점은 동시성, 대금 지급, 권리 행사 방법, 공시 방법, 존속 기간.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 환매요. 의를 써야겠죠. 환매 의. 자, 환매라.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요. 일정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자,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재매매 예약은요, 여러분, 자, 재매매의 예약이에요. 예약이라 하자, 여러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목적물의 자,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장차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 그것을 예약하는 거죠. 그겁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양자 차이점이에요. 동시성. 자, 환매의 특약은요.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죠. 자,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차이가 있죠. 동시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매매 지급은요. 자, 환매 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도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죠. 근데 재매매 예약 시 그 대금은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차이가 있죠?
판매 대금은 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요. 자, 권리 행사 방법. 자, 권리 행사 방법은 자, 여러분 환매권 행사는요. 자, 환매 대금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죠. 근데 재매매 예약의 경우 예약에 따른 자,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요.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방법 차이가 있고요. 자, 공시 방법이요. 자, 환매의 경우 자, 환매권 등기 가능하죠. 근데 재매매 예약의 경우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존속 기간이요. 자,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인 경우 몇 년이죠? 5년. 동산은 3년이죠. 재매매의 예약의 경우 따른 자, 예약 완결의 자, 의사 표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죠. 형성권이죠. 그때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자,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판례입장. 그렇죠? 그 사안의 해결 여러분 뭐다?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한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자, 재매매 계약에 해당하죠. 판매 계약이라는 가외 주장은 옳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20점 문제 판매와 재매매 한번 실전 문제에서 뽑았고요. 이것도 제가 실전 모의고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요행 주체자 이거는 이제 작년 나왔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화해 단문으로요. 화해와 후유증 손해. 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배상금에 대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자, 피해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죠? 화해 계약이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 문제점이요. 자,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화해 계약 당시에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자, 후발 손해가 발생된 경우죠. 즉 뭡니까? 추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 화해 계약에서 창설적 효력, 화해 효력에서 창설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체 손해배상을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추후 자,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자, 합의를 하였는데 화해 당시에는 자, 전혀 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발생하잖아요. 자, 후발 손해가 발생된 경우 뭐가 문제다? 자, 자, 추가 손해에 대해서 관하여 배상 청구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건 뭐야? 화해의 창설적 효력과 관련. 그래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큰 목차 화해의 성립이요. 자, 일단 요건. 자, 화해가 성립하려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상호 양보 그 다음에 분쟁을 끝내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 효력이요. 효과. 일단 당사자의 분쟁, 상호 양보, 분쟁을 끝내려는 합의. 화해 효과요. 자, 사고 취소의 부정입니다. 사고 취소의 부정. 그 다음에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휴유증의 경우죠. 사안의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일단 먼저 보죠. 예상치 못한 휴유증의 경우. 판례는 자 다음과 같이 인정하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면 결론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요. 예상치 못한 휴유증의 경우 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자 왜냐면 근데 이제 이렇게 판시하죠. 당사자가 자,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요. 그 금액으로는 자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자 손해가 중대한 것인데 이럴 때는요. 이러한 자 후발 손해에 대해서까지 자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요. 예상치 못한 휴유증의 경우. 다음 화해 효과요. 또 일단 착오 취소 부정되죠. 자 화해는 자 나중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요. 다투지 않겠다는 합의죠.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 창설적 효력이요. 일단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요. 자, 법률관계에 그 확정이 되면서 자, 화해에 의한 자, 법률관계의 확정은 뭐다? 자, 창설적입니다. 창설적. 자, 당사자 자, 일방이 자,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요. 상대방은 그 권리를 자, 취득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해 계약 손해배상 예상치 못한 그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사례였고요. 그래서 화해 성립 요건, 당사자의 분쟁, 상호 양보, 자 분쟁을 끝내라는 합의, 사고 취소는 부정되고 창설적 효력이죠. 법률관계 확정은 창설적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 소멸되고요. 상대방은 권리 취득하고요. 자 예상치 못한 휴유증의 경우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왜요? 자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다면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의 손해가 중대한 것인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단문이요. 살펴봤고요. 현상 광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도급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급계약 이번에 도급계약이요. 일단 갑은요 토지 위 5층짜리 상가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을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 도급계약 체결 했습니다.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면 되죠. 자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을이 자 완공기한 내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 완공하였으나 인도길 전 강진으로 상가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면 됩니다. 자, 을이 공사 일정에 맞춰 기초 공사를 마쳤는데요.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토지 10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죠.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1번이요. 이때 문제가 어떤 문제의 소지는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자 건물을 또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이후에 그 인도길 전에 강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갑과 을의 법률관계 즉 뭐의 문제죠? 위험부담의 문제죠. 자, 도급인 갑과 자 소급인 을의 건물 도급 계약에 있어서요. 소급인 을이 건물을 완공했는데요. 자 인도 기일 전에 강진으로 건물을 붕괴한 경우죠.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의 문제. 문제 2번이요.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첫째, 의, 둘째, 목차 적어야겠죠. 자, 일의 완성 전, 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안처럼 자,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자, 훼손된 경우죠. 이때는 자, 누가 위험 부담을 하는지 목적물이 완성된 후 어느 시점에 자, 그 위험이 자, 도급인에게 이전하는지가 문제되겠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위험의 이전이 자, 도급인에게 언제 이전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인도할 때 이전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해, 그 뭐죠? 검수, 건물에 대한 검수가 끝날 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검수가 끝날 때라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이죠. 사안 해결. 위험부담 문제. 자, 일단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입니다. 그래서 의의요. 의의. 자, 일단 여러분 도급계약은요.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므로 제537조 및 제538조죠. 정하는 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금 도급의 특질을 이용해서 자, 그 도급계약의 어떤 보충적, 수정적 해석이 가해지죠. 그래서 일의 완성 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가 나눕니다. 먼저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 도급의 성질상 이건 어떻게 돼요? 성질상 자, 수급인은 일의 완성이 가능한 한 자,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뭘 가죠? 일을 자,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죠. 부담해요. 네. 이건 문제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되겠죠.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 당사자 쌍방의 뭐죠?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자, 멸실, 훼손된 경우죠. 자, 일을 자, 완성할 자, 수급인의 의무는 소멸하겠죠? 소멸하죠. 자, 수급인은요, 지출한 비용과 보수 청구 못합니다. 수급인의 의무 소멸하고요. 수급인은 그다음 수급인은 지출한 비용과 보수 청구 불가능합니다. 이 537조예요. 그런데요, 억울하겠죠? 도급인의 자, 귀책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 지체 중에 급부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자, 수급인은요, 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자, 수급인이 면하게 된 노력에서 수급인이 면하게 된 노력이나 자, 비용은요, 누구에게? 도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게 538조예요. 이게 537조고요. 일단 귀책 사유 없다, 목적물 멸실 훼손됐다, 일의 완성 의무는 소멸하지만 자, 수급인도 지출한 비용과 보수 청구, 자,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보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급부불능이 됐다. 그 다음에 혹은 도급인이 수령 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다만 수급인이 면하게 된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질상 일의 완성이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의무 부담합니다. 그쵸? 그 다음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사안에서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누가 자, 위험을 부담하는지는 자,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죠. 이렇게 견해가 나뉜다. 지는 자, 인도할 때 어느 시점에 위험이 부담하냐. 자, 목적물 완성된 후 어느 시점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할 때라는 견해와 자, 검수가 끝날 때, 자, 검수가 끝날 때라고 이전되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검수가 끝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판례는요. 자, 목적물 판례예요. 목적물의 인도는요. 자,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도급인이 자,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죠? 검수한 후에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검수가 끝난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 검수 전에 자, 목적물이 상방의 규책 사유 없이 돼서 멸실, 훼손되는 경우, 자, 여전히 수급인이 자,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안의 해결이에요. 사안의 경우 자, 일이 완성된 후 인도 전에, 그죠? 일이 완성된 후 인도 전이죠. 목적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죠. 따라서 이때는 자, 수급인이 여전히 위험을 부담하죠. 부담하므로 자, 수급인 을은요, 도급인 갑에게 공사대금 청구할 수 없죠. 여전히 수급인에게 위험이 있다. 그죠? 핵심입니다. 자, 문제 2번 보면요. 을이 자, 공사 일정에 맞춰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일부 경미의 하자가 발견된 상태죠. 이때 갑이 같은 토지 위 10층짜리 주상 목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도급 계약을 해제했어요. 갑과 을의 법률 관계 논하시고, 그죠? 그래서 문제 2번이죠. 이때는요. 문제 소재요. 자, 본사안에서 도급계약 체결 후에 공사 도중에 자, 도급인에게 어떻게 뭐가 생겼죠? 사전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 일의 완성이 필요 없다 된 경우, 자, 도급인이 필요 없게 돼요. 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의 관계를 검토하면 되죠.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의 임의 해제요. 그 다음에 이때 가능한지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이죠. 의요. 수급인은요. 637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자, 수급인이 자, 일을 완성하기 전에 어때?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37조. 이는 담보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과는 관계없어요. 도급의 자, 특유한 법정 해지 사유예요. 네, 특유한 법정 해제권입니다. 채무 불이행 관계없습니다. 근데 요건 검토해봐야죠. 요건. 자, 첫째, 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죠. 둘째, 자, 완성할 일이 자, 물건인 경우, 때는요, 이를 완성한 때에는요, 어떻게다?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 637조에 의한 해제는 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이요. 그 다음 효과. 죄송합니다. 효과. 자, 요건 다시 보면 수금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요. 다음, 완성한 일이 물건이다. 그럼 이 일이 완성한 때에는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때 637조에 의한 637조 중에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도하기 전이라도 일단 일이 완성했어? 완성한 일이 물건이야? 일이 완성됐어? 그럼 해제 인정되지 않아요. 자, 도급인이 본조에 의해 자, 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요. 자, 수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시요. 도급인이 본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때는요. 수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자, 손해배상은요. 자,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이죠.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는 것이죠. 이 원칙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자, 과실상계나 자,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 못하죠? 없고 다만 손익상계 이건 가능하다.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다음에요. 이미 자 중요하죠 이것도.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이익이 되는데 때에는 여러분 비소급적 해제만 인정하죠. 자, 도급 인은 그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이미 완성된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에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됐다. 비소급적 해제만 인정되고 인정하여 도급인은 그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 마찬가지죠. 본사안도 1회 완성 전에 기초공사 정도 마쳤죠. 근데 도급인이 이미 해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급인 갑은요 수급인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해요. 이때 도급인 갑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죠. 주장 감액을 수 없고 손익상계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세트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요 관련된 문제 답안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카페. 자, 수고하셨습니다.